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투자 생각 두 번째 편으로 콜마 B&H 하나 투어, 모두 투어, 한국 카본에 대해서 저의 뷰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콜마 B&H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2004년 2월에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핵심 소재를 개발하는 소재가 좋죠. 장비보다. 소재 연구개발 전문기업으로 천연물을 이용하여 개발한 소재를 사업화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을 OEM, ODM 방식으로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ODM 방식으로 중국 고객사인 애터미에게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쪽 비즈니스가 거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콜마 B&H 투자의 핵심. 이 애터미는 동사가 공급한 화장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매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 주가가 이제 싸면 좀 관심을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보시면 상위 20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72.8%를 점유하고 있다. 거의 뭐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상위 20개 업체가. 앞으로 이것이 변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신규 시장, 신규 기업들이 진출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당사는 면역 기능 개선 제품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의 판매 증가로 업계 2019년 기준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한국임상공사가 아무래도 1등, 그 다음에 종근당, 한국야구르트, 그 뒤로 이제 콜마 B&H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다음 코스맥스, 서흥, 노바렉스 이런 기업들은 계속해서 사업 보고서를 읽고 분기마다 실적을 체크하고 주가의 저평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 안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업종군에 속한 기업들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콜마 B&H가 최근에 그 센투룸 그 종합 비타민제 있죠, 광고 엄청나게 하죠. 그 센투룸의 단일 독립적인 상품 단위를 국내 생산을 담당하게 됐다. 원래 이거를 기존의 대만 화이자에서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콜마 B&H가 담당하게 됐다. 이런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동사는 2020년 2분기부터 주고객사인 애터미를 통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중국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거를 좀 중요하게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예, 고객사인 애터미를 통해 본격적인 중국 매출액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콜마 B&H의 투자를 고려한다면 중국 매출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기마다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중국 매출액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느냐. 만약에 중국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겠죠. 중국 매출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을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노바렉스, 서흥, 코스맥스, MBT,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OEM, ODM 기업들을 보시면 2021년 평균표가 19배 정도 나오네요. 노바렉스 15, 서흥은 11배. 서흥이 퍼 11배면 좀 저평가에 지금 있다. 주가는 저평가 상태에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이 기업은 평균표가 과거 5년 동안 15배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15배 밑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다면 주가는 비싸지 않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코스맥스 MBT는 지금 굉장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기업으로
지난 뭐 2, 3년 동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폭발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PER은 25배 수준으로 제일 비싸죠. 근데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도는 퍼가 10배로 떨어집니다. 10배. 그래서 코스맥스 MBT도 PR이 평균 PER 19배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2022년도까지 보유할 생각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퍼가 이제 2022년이 되면 10배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맥스 MBT는 지금 현재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관심권에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이제 계속 실적이 좋아지죠. 코스맥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평균편은 보통은 뭐 19배 정도 받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잡으면 한 15배에서 20배 사이. 그래서 그 사이를 같이 프리미엄을 맞는 게 맞는데, 만약 이 라인에서 벗어나서 퍼가 밑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주가가 매력적인데, 그리고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보는데 왜 실적도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만 떨어지면 이제 퍼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만 봤을 때는 다 매력적이네요. 네, 다 지금 주가가 서흥, 코스맥스, MBT 또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한국콜마 또 매력적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여기 코스맥스 MBT도 퍼가 20배가 넘고 한국콜마도 퍼가 20배가 넘기 때문에 에이 비싸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공부를 안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을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가 될 수 있다. 내가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이쪽 기업들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이 정도면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1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매출액이 이런 그림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계속 증가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항상 관심 종목에 있어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주가가 외부 변수로 인해 폭락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딱 그냥 건져 올리는 거죠. 그래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3%씩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업이익률은 보통은 뭐 한 15%에서 17% 정도 달성하는 기업이네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시면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 올라가죠. 실적이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부분별로 보시면 이쪽 식품 쪽이 건강기능식품이겠죠? 건강기능식품 쪽이 전체 매출 비중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비중을 보시면 여기 뭐 1%, 0% 뭐 이런 거는 매출이 증가하든 안 하든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 비중이 적으니까. 그래서 매출 비중이 60%가 해당하는 이 건강기능식품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44%가 증가했다. 이것만 봐도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주가가 올랐어야 정상이죠. 만약에 이런 실적을 보였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2019년 대비 안 올랐다? 무조건 사야죠. 이건 시장의 실수라고 봐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장의 실수는 없었고 이 실적이 증가한 대로 2020년도 주가는 2019년보다 월등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실적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연동돼서 주가도 움직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화장품 매출은 전체 매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29%나 증가를 하였다. 그리고 2020년도에 새롭게 이제 매출로 잡히는 게 의약, 손소독제가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손소독제는 이제 코로나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수혜가 잡혔는데 과연 앞으로 2021년, 2022년 갈수록 이쪽의 모멘텀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죠. 근데 뭐 이미 뭐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죠, 이거 중국. 중국이 새로 잡혔죠. 2020년도에, 2019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적지만 앞으로 주가는 결국 중국, 이쪽 실적이 계속 증가하냐, 폭발적으로 증가하냐, 요걸 보고 주가가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앞으로 2분기, 3분기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새 이제 2020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한번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건강기능식품이 29% 증가했고 화장품은 무려 5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0년도 기준으로는 중국 매출 비중이 0%였는데 네, 이제 4% 올라섰죠. 4%로. 이게 계속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중국 쪽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지 1년에 4번만 체크하면 됩니다. 4번만. 그러니까 매일 시향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년에 4번만 보면 돼요. 4번만. 그래서 이게 계속 증가를 하는지 이거를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정보도 이미 다 나와 있죠. 전자공시에 가면 사업보고서가 다 뜨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게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적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을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 35%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장사 잘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증권사에서도 오늘 컨센서스를 보니까 19배로 잡았어요. 이쪽 건강기능식품 OEM, ODM 기준 평균표 19배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19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9배로 잡았더니 올해 2021년도 추정 실적 기준 적정 주가, 목표 주가는 적정 주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64,000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현재 주가 대비 수익률은 약 18% 정도 나온다. 그렇게 나오네요. 아쉽죠? 18%면. 연간 주가 상승 여력이 최소 40% 정도는 저는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18%면 약간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떨어지죠. 그 대신에 내가 이 기업을 2023년도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다. 그랬을 때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56%가 나옵니다. 즉 이 순이익이 계속 증가, 이건 추정치잖아요. 추정치는 안 맞습니다. 대부분 그냥 대충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 숫자가 정확히 맞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대로 이 방향성이 나오려면 결국 중국 주 실적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계속 분기마다 체크를 하면서 이 정도 순이익이 나왔을 경우에는 내가 2년을 보유했을 때 약 56%의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올해 이 주식을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18%면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이제 4년 평균 성장률 18%이기 때문에 19배로 잡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도 실적이 증가하면서 팍 올랐죠. 이때는 이제 뭐 코로나 수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대 수익률이 18%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작년에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뭐 32,000 이쪽에 있었으면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아졌겠죠. 어쨌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행. 오늘 여행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보복 소비의 시작점 그리고 종착지다.
코로나가 사라지거나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면 여행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섹터로 볼 수 있겠죠. 당연한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의 제일 큰 피해를 여행이 입었고 코로나가 사라지면 반대로 제일 큰 수혜를 입겠죠.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모두 다 해외여행을 2년 3년 못 가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그 억눌린 감정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코로나가 사라지면 뭐 아기가 어려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해외 여행부터 가고 싶습니다. 동남아로. 네. 근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여행주를 이제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니까 세계 여행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뭐 여행 터지거나 아니면 이런 세월호처럼 뭔가 국가적인 국민적인 정서가 좀 안 좋을 때 나 혼자 룰루랄라 간다는 그런 뭐 국민 감정이 입에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이제 또 여행 수요가 또 감소하고 또 이번 코로나19처럼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던 2008년 그리고 세월호 2014년이었나요? 예, 그때는 누가 강제로 여행을 못 가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소비자들 스스로가 뭐 이번엔 가지 말자 약간 이런 거였는데 코로나는 다르죠. 코로나는 강제로 못 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절대 못 가게 가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억눌린 감정이 훨씬 더 심하다. 이런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제로 못 가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고 있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예. 앞으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뭐 해도 주식시장 관심도 없을 겁니다. 아무튼 한국인 입국 시 자가격리 완화하는 국가가 이제 늘어나고 있죠. 예, 한국인들은 괜찮다. 예, 그리고 여행사들은 서서히 상품 만들고 있죠. 예, 지금 여행사들은 앞으로 다가올 초호황, 역대급 초호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번 코로나19로 중소형 여행사들이 거의 다 망했죠. 여기 보시면 1.5년 동안 여행사 약 1150개가 폐업을 했다. 폐업. 그러면 이 수요를 누가 먹겠습니까? 1등, 2등이 먹겠죠. 그래서 1등 기업, 2등 기업은 불황이 닥쳐서 그걸 버텨내면 앞으로 호황일 때 모든 것을 독식한다. 이것을 축배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뭐 1등이들 다 아시는 기업이잖아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뭐 참 좋은 여행 뭐 이런 식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과거보다 더 큰 수혜. 왜냐하면 얘네들이 중소형 여행사가 망하면서 여기 수요를 다 가져가기 때문에 훨씬 더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나오죠. 폭발적 수요 기대. 저도 폭발적 수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풀려도 보복 소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를 받쳐줄 공급처, 판매처, 여행사는 줄어든 상황이다. 그쵸? 예, 그래서 1등, 2등이 독식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월간지에서도 모두 투어를 저는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월간지에서 발행한 가격이 16,450원인데, 야, 벌써 64%가 올랐네요. 예, 아직 매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뭐 내년에도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주가 상황 밸류에이션을 봐서 내후년까지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는 이제 목표 주가를 PR이 24.2배로 잡았는데 올해는 뭐 적자니까 이게 안 나오죠. 내년에도 적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자 폭이 굉장히 축소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 여력이 32%. 제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죠. 40%가 이제 안 되니까 주가가 이미 64%가 올랐으니까. 그래도 가져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년까지 보면 50%. 왜냐하면 이제 24.2배로 잡은 이유는 5년 평균으로 잡았기 때문에 24.2배로 잡은 거고 여행주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가는 그 초입 있잖아요. 초입 때는 제가 과거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24.2배가 아니라 보통 퍼 30배까지 받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중소형 여행사 폐업으로 퍼 30배는 기본으로 받지 않을까. 기본으로. 그래서 이게 24.2배가 아니라 초창기 호황 초창기 사이클에 퍼 30배를 딱 들이밀면 주가 상승 여력이 32%가 아니라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년도 안 될 겁니다. 그 안에 여행과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면 안 된다.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Q와 P가 동시에 폭등하는 시점에 여행주도 있다. 조선이랑 같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하나 투어 대신 모두 투어로 선택한 이유는 재무 구조 때문에 모두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조정을 좀 덜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 조정을 안 해서 악재로 시장에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호재로 인식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행사의 캐파, 이건 공장이 아니잖아요. 여행사는. 그 여행사의 캐파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인력을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 호황기가 왔을 때 그 캐파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실적이 늘어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무구조가 튼실하면서 인력 구조 조정을 좀 덜한 모두 투어를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정된 선택이 아닌가. 여행주에서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주가야 하나 투어가 올라가면 모두 투어도 가는 거고 뭐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이제 뭐 투자자라면 이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 구조와 구조 조정을 덜한 여행사 모두 투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투어 주가를 보시면 27,000원이네요. 이미 코로나 수준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투자하는 게 투자죠. 투자는 예측의 싸움이죠. 예측의 싸움. 대응이 아닙니다. 대응이. 예측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실적 예측, 그러니까 이 예측이라는 게 실적 예측을 죄송합니다. 실적 예측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보시면 2018년, 2019년, 2023년 주가가 하락했어요. 이 하락한 이유가 있죠. 2018년은 왜 이게 주가가 하락했을까요? 일본에서 뭐 대지진인가? 뭐 지진, 태풍,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주는 대부분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 뭔가 뭐 터졌다 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그 2018년에 이렇게 됐고, 2019년은 또 일본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뭐죠? 일본 경제 보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하는데 약간 일본 여행 가는 눈치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간 겁니다 이게 또. 여기서 사면탑 뺨을 그냥 왼쪽 뺨 맞고 오른쪽 뺨 맞았는데 이번에는 그냥 KO를 당한 게 이번에 코로나가 팍 터지는 게 KO 당한 거죠. 이런 3연속 3년 악재가 여행주 과연 3년 악재가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초대형 악재가 발생해서 이렇게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악재를 맞았고 그 반대급부로 다음번에는 오는 거는 역대급 호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라지겠죠? 일본 경제보복 이것도 사라졌죠? 이게 계속되지 않겠죠? 그리고 일본 태풍 지진이 뭐 매년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결국 4만 원은 돌파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번에 4만 원은 돌파할 것이다. 그게 뭐 올해 돌파할지 내년에 돌파할지 내후년에 돌파할지 그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개인 투자의 최대 무기는 시간. 내가 투자해서 시간을 내어준다면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가가 4만 원을 넘어갈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계속 갖고 있는 거죠. 4만 원 돌파할 때까지. 이게 개인 투자자만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는 이렇게 투자 못해요. 이러면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죠. 지금 사도 되나요?
근데 이게 질문하는 관점에서는 투자자 스스로 이 기업의 가치, 적정 주가, 상승 여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질문 받는 관점에서도 이 투자자가 처한 환경, 성향을 모르니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죠. 이걸 보고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내년에는요, 내년까지 들고 있으면 한 30%, 내후년까지 들고 있으면 한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게 팩트고요. 그런데 투자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이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거고. 아, 나는 이 수익률에 만족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업 잘 모르겠다. 그리고 여행주만 봤을 때 앞으로 지금 댕기양자가 말한 이런 얘기가 미래에 펼쳐질 것 같다. 그러면 뭐 투자하는 거고요. 그 본인 스스로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업 한국카본. 조선 쪽이죠. 네, 한국카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사이클이요. 과거 사이클은 석탄 사이클 그리고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었죠. 2000년대는. 그럼 과연 이번에는 뭐냐? 이번에는 석탄보다는 LNG, 석탄에서 LNG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NG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기 초입에는 LNG, 그 다음에는 뭐 수소, 암모니아 이쪽으로 이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친환경입니다. 이번에 핵심은 친환경이에요. 과거에는 인프라, 얼마나 양을 늘리느냐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얼마나 친환경으로 바꾸느냐의 싸움입니다. 경기 사이클이. 그래서 과거 20년, 그러니까 이게 경기 사이클이 보통 17년에서 20년으로 주기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5년 이쪽이 이제 경기 사이클 호황이었고 거기서부터 플러스 17년, 20년 하면 이제 2020년 지금 시점이죠. 2022년 이제 2023년 정도.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조금 더 각국 정부들이 돈을 왕창 풀면서 경기 사이클이 한 1, 2년 정도 앞당겨 올 수도 있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조선소의 LNG 선박 수주 경쟁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LNG 선박 발주 환경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LNG 보냉제, 요 보냉제 관련된 기업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냉제 관련 기업 두 개밖에 없잖아요.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그래서 이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LNG 선박을 만들면 그 LNG 선박 안에 보냉제는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냉제 관련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근데 이제 한국카본 사업보고서를 보면 약간 항공 쪽, 다른 쪽, 뭐 조선도 조선이지만 다른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LNG 보냉제 말고 이제 LNG 연료 탱크가 이제 뜨는데 LNG 연료 탱크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탱크가 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예. 이 사업을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좀 약간 불확실하다. 근데 이제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LNG 연료 탱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카본은 LNG뿐만 아니라 뭐 바닥 장식재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건설 경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앞으로 건설 경기가 좋죠. 예, 건설 경기가 지금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서 좋지 않을까. 근데 건설 관련주, 건설주, 뭐 건설 기자재 이쪽은 투자하기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투자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정부 정책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정책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예측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뜬금없는 발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도권을 투자자가 잡기가 어렵다는 거? 뭐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서 이 건설 관련 쪽은 좀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다. 반면에 조선 관련주는 투자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 이건 빼박이니까 빼박. 예, 그래서 투자 난이도 그리고 이제 그런 확률 쪽에서는 건설보단 조선이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바닥 장식재가 우리나라 온돌 문화권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온돌, 예, 온돌 바닥, 그러니까 온돌 문화권이니까 이 바닥, 예. 그래서 이 온돌 문화를 동남아시아 뭐 이슬람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하네요. 온돌 문화? 온돌 문화 근데 신발 벗고 생활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온돌이면 보일러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 온돌 문화 이런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이쪽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의 수출이 잘 되면 실적도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탄소 섬유, 유리 섬유, 예, 무한화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이건 사업 비즈니스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량화 신소재로서 산업 다방면에 접목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이게 낚싯대 그 탄소 섬유잖아요. 그게 낚싯대 그다음에 골프채, 스키 그 채 있죠. 그렇게 이제 스포츠 레저 용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신기하더라고요. 항공 우주 사업을 비롯한 차량 경량화 사업 이건 미래 사업이잖아요.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뭐 철도, 수송, 풍력, 방위 무슨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량의 증대를 예측하고 당연한 거겠죠. 예. 안 쓰이는 곳이 없죠. 탄소섬유나 유리섬유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서 한국 카본 같은 경우에는 망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그러니까 모멘텀이 많죠. LNG 조선, 그리고 항공우주,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뭐 많죠. 그래서 한국카본의 수주 잔고를 제가 이제 사업보고서 다 뜯어서 기록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코로나 1분기 이후부터 일직선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수주 잔고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래서 2017년 11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LNG선 발주 시장 성장의 수혜로 한국카본의 수주 잔고는 시차를 두고 최근 1년 사이에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요거죠, 요거. 전 세계 LNG 수요 성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카타르에서도 145척.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 단군 이래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가 지금 미국에 지금 밀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더라고요. 카타르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발주를 낼 것이다. 예, 그런 이제 예측이 많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NG선 분야는 한국조선 3사가 글로벌 LNG선 발주 시장을 전량 쓸어 담고 있는 모습.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한국조선이 중국에 밀릴 것이다. 그런 예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업황 시장이 안 좋을 때.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과연 이 기술력을 조선 기술력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멈추는 그런 중국이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동성화인텍이든 한국카본이든 한국 조선 3사의 발주량이 늘면 늘수록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들 기업은 조선 3사의 발주량, 수주 요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적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 5년 사이 글로벌 LNG선 선박량은 2배가량 늘려 600척 수준에 임박했다. 앞으로 5년간 LNG선 선박량은 여기서 2배가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야, 5년에 이게 2배가 늘어난다는 거는 1년에 25% 정도? 늘어난다는 건데 엄청납니다. 앞으로 5년간 2배가량. 그리고 일본 조선사들이 건조했던 노후 LNG 선박은 2023년이면 사실상 해운업계에서 퇴출될 것. 그럼 외통수네요. 2023년 전엔 이 노후 LNG 선박을 갖고 있는 선박들은 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미겠죠. 무조건 빼박. 외통수.
전 세계 LNG 수요 성장과 더불어 LNG선 교체 수요까지 고려하면 LNG선 발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를 대비해 미국과 더불어 최대 LNG 공급 국가인 카타르에서는 145척, 예, 아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월간지에 썼던 글은 이렇습니다. 뭐 지금 증권사 보고서 나온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뭐 피팅 밸브든 보냉제든 요런 조선 기자재들의 실적 수혜가 뒤따를 것이다. LNG 운반선은 한 척당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업계에서는 LNG 전 세계 수요는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산술적으로 20년간 350척. 진짜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모든 그 본행제 수요를 다 장악한다는 건데 대단하죠. 근데 작년에 한국카본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랐고 동성화인텍은 작년에 수주 잔고가 늘었지만 그게 올해 실적에 반영이 될 예정이어서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 동성화인텍의 밸류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다. 근데 지금도 동성화인텍의 밸류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기업은 둘 다 좋습니다. 예. 근데 밸류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한국카본의 올해 추정 실적을 보면 2분기 누적 실적이 작년 누적 실적보다 안 좋죠. 3분기 누적 실적도 보면 작년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2분기, 3분기 실적이 작년 2분기, 3분기 실적보다 안 좋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과연 주가가 지금 이제 주가가 2분기, 3분기를 보고 주가가 움직일 텐데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주가는 결국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앞으로 지금 2분기, 3분기 실적이 당장 안 좋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분명 좋아질 것인데 단순히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또 고민이 있는 거죠. 과연 뭐 그렇다고 하락할 것이냐.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하락한다? 이거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화보는. 그래서 이 실적이 작년보다 안 좋게 되는 이유가 2020년 본행제 납품이 2, 3분기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가도 상승세였고, 그러니까 작년 2, 3분기가 너무 좋았다. 2020년 동사는 LNG 호황을 타고 영업이익 757억 원, 순이익 574억 원을 냈는데 이는 지난 호황기였던 2008년에 407억 원, 369억 원보다 양호한 실적이었다. 그렇고요. 그래서 2021년 본행제 납품도 2020년 22개보다 20개 안팎으로 약간의 그 판가 상승도 약간 부담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로 보이는 이런 게 조금 작년 대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예, 주가가 안 오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증권사에서 이 본행제 납품 스케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2020년에 최대였고 2021년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감소를 하는데 어떻게 오릅니까 이게? 그러니까 2020년 실적이 사상 최대면 올해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 작년 2분기, 3분기보다 못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1년 LNG선 수준은 사상 최대였고 1분기도 사상 최대로 나왔죠. 동사 주가는 전방 수준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 말에 저는 동의.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올해 계속해서 조선 3사의 수주량이 증가한다. 뭐 계속 어디서 뭔가 뭐 대량 수주가 뭐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렇다면 주가가 2, 3년 뒤에 실적까지 땡겨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전방 산업의 모멘텀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하기엔 조금 2,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라고 하락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감사하게도 하락을 해준다면, 감사하게도 이 하락의 이유는 뭐 그렇겠죠. 2, 3분기 실적이 작년보다 저조할 것이다. 그러면 그 타이밍을 노려서, 이런 게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상 최대 LNG 수주 전망이 옳다면 2023년부터 2020년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 2020년이 굉장히 좋았는데 2023년은 그걸 또 넘어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략이 없어요. 그냥 차트 보고 수급 보고 그냥 매매하는 게 전부인데,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는 거죠. 아, 이거 2, 3분기 실적 별론데 그럼 주가가 안 올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수주는 조선 3사 수주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이 기업이 본행제는 뭐 무조건 독과점인데, 그리고 2023년부터 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 이거 애매한데,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이거 주가가 좀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진짜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사는 건데, 아, 지금 좀 애매하다, 뭐 이런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올해 실적은 전년 대비 별로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적정 밸류를 뽑아보면, 이 기업이 5년 동안은 좀 불황이었죠. 그때도 퍼 13배는 받았습니다. 근데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지금 13.7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그냥 뭐 지난 5년 정도의 적정 주가다. 지금이 딱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근데 앞으로의 이런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 뭐 이런 프리미엄을 예상을 한다면 동성화이텐도 마찬가지지만 퍼 15배는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게 퍼 15배를 받아도 올해는 9%의 주가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는 건데, 이번 9%면 사실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년도 29%. 2022년까지 보유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29%인데 2023년, 2024년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엔 주가가 이걸 선반을 해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보였을 때 29%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이거 어차피 실적 무조건 3년, 5년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좋아지니까 그냥 지금 사서 그냥 쭉 묻어주겠다. 뭐 1년에 9%가 오르든 20%, 30%가 오르든 계속 보유하겠다. 뭐 이런 전략도 가능한 거고요. 아, 내 기준으로는 이거 좀 아쉽다, 이러면 이제 투자하지 않는 거고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아직은, 주가가 좀 떨어져야 주가 상승 여력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아직은 아쉽다. 그래서 작년 수주 폭발, 실적 폭발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왔고, 올해 이게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실적이 작년보다 안 나오는데,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여기선 산다. 뭐 그런 전략? 그런 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투자 생각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날 나온 뭐 증권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제 종목들을 추려서, 이 종목은 내가 한번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당분간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